자, 여러분, 세무회계 연습 4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리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드릴게요. 그 세 번째 시간까지 어제 좀 찍어가지고 제가 업로드를 미리 시켰어야 되는데, 어제 뭐 강의,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좀 제가 어제 컨디션이 많이 안 좋고 몸이 많이 피곤했어요.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발음이 자꾸 뭉개지더라고요. 발음이 자꾸 뭉개져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해야지 그랬는데 뻗어버렸어요. 뻗어버려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해가지고 오늘 조금 늦더라도 올릴 테니까 미리 사전에 양해 공지를 올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이걸 빨리 찍어서 올릴게요. 자, 3-48페이지입니다. 3-48페이지.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돼 있죠. 우리는 지금 입금 불산입 파트를 하고 있어요. 입금 불산입 파트. 주식 발행 초과금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 씨앗을 구성하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항목이랬다.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게 있다. 뭘 보느냐? 자, 일반적인 경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거다. 그런데 채무의 출자 전환의 경우라고 돼 있죠. 채무의 출자 전환의 경우. 자, 채무 출자 전환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발행가액에서 시가를 차감한 건 채무 면제이익이 되고, 시가에서 액면가액 차감한 게 주식 발행 초과금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된다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3-48페이지 밑에 2해라는 그림 보세요. 2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면서 발행가액 100, 시가 80, 액면가액 50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세무조정돼 있죠. 자, 출자 전환 얘기를 해봅시다. 회계 시간에 출자 전환에 대해서는 다 공부를 했죠. 출자 전환. 발행가액 100이라는 얘기는 내가 갚아야 된 채무가 100이 있는 거야. 근데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그 채무를 갚았다는 얘기야. 그럼 채무자인 내 입장에서 채무가 없어지는 거라. 채무. 100원짜리가 없어진다고.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 줬는데 발행가액 말고 자본금이 아까 자본금이 액면가액이 50이래. 그러면 자본금은 50. 나머지 초과한 거, 초과 발행한 거,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책이랑 다른 거 알아? 따라와봐. 그죠? 그럼 회계에서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잉여금 처리하죠.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자, 이제 법인세법으로 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액면가액을 초과한 발행가액과의 차이, 그 50원을 주발초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시가가 하나 들어가요. 시가가. 그래서 발행가액, 액면가액, 여기에 시가가 하나 들어간다고, 중간에. 그래서 세법에서는 시가와 발행가액과 차이 있죠. 20원이죠. 이걸 채무 면제이익으로 봐요. 채무 면제이익은 입금 항목이죠. 그죠? 그리고 시가와 액면가액과 차이. 요거 30원. 요것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봐요. 주발초는 제일 대표적인 입금 불산입 항목이죠. 된다요? 세무조정 한번 해볼게요. 세무조정을 하려면 세법상의 붕괴를 끊어야 되는데 세법상의 붕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개념상의 붕괴를 끊는다. 개념상의 붕괴를 끊어보자. 개념상의 붕괴를 끊으면 세법상의 붕괴는 이렇게 될 거다. 채무 발행가액이 없어져. 그리고 자본금은 50원인데, 그리고 요 중에 20원은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나머지 30원이 주발초야. 이렇게 된다고. 그럼 세무조정이 어떻게 일어나냐? 회사는 자본잉여금에 50원을 잡았지만 세법상으로는 30원만 잡아야 돼.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입금산입 기타라는 세무조정이 와야 돼요. 입금산입. 주발초 20원 기타. 됐나요? 그리고 우리 책을 한번 봐봐요. 3-48페이지. 3-48페이지 맨 밑에 그림에 보면 아무 세무조정이 없다고. 왜 아무 세무조정이 없느냐? 요거부터 잡고 가야 돼.
지금 이 책의 저자는 회사가 붕괴를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요거부터 잡아야 돼. 자, 3-48페이지 밑에 그림에 세무조정이 없는 이유는 회사가 이렇게 붕괴를 끊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한 중급회계 영역에서는 이렇게 다들 붕괴를 끊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됐나요? 그럼 이렇게 붕괴를 끊으면 세무조정 사항이 요게 발생한다. 됐죠? 이 책에는 없는 이유가 회사가 이렇게 붕괴를 끊었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없다. 됐죠? 됐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액면가를 초과한 발행가 가액과의 차이 50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하지만 세법은 중간에 시가가 하나 끼인다. 시가 초과한 금액만큼은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입금, 그리고 시가까지 금액만큼을 주식 발행 초과금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이렇게 쪼갠다더라.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스토리가 꾸며집니다. 어떤 스토리가 꾸며지느냐? 자, 이해해 보시면 괄호 안에 전기로부터 이월된 결손금 5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채무 면제의 입금 있죠. 이 중에 일부를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어요. 결손금이 지금 5원이 있었잖아요. 이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그럼 입금인 이 항목을 입금 불산입시키는 거야. 5원만큼. 기타 이렇게. 소득세분 기타하고. 됐나요? 이렇게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됐죠? 그럼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결손금은 이제 얼마 남았는데 결손금 5원 이거 충당됐으니까 없어. 다시. 그럼 하나 더. 채무면제이익, 단기 입금으로 과세되는 채무면제이익은 얼마가 남았는데 20원이 있었는데 5원만큼 결손 보전에 충당시키면서 입금 불산입 시켰으니까 15원이 남았지. 됐나요? 자, 하나 더. 여러분들 법인세법 시간에 공부했겠지만 모른다고 보고. 자, 이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을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이 5원이라는 이 결손금은 발생연도에 제한이 있냐 없냐 그 얘기예요. 발생연도에 제한이 있냐 없냐라는 얘기는 법인세법 첫 시간에 2월 결손금은 2020년 이후 발생된 결손금부터 15년 동안 2월 공제가 된댔지. 그러면 2020년 거부터니까 15년이니까 발생연도에 제한이 있지. 과거에는 어떤 규정이 있다 했는데 2020년 전에는 10년 동안 2월 공제, 2008년까지는 또 5년 동안 2월 공제를 했다고. 이렇게 발생연도에 제한이 있는 2월 결손금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시킬 수 있는 이 결손금의 범위는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어요. 됐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조금만 더. 채무면제이익 입금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 중에 일부를 결손 보전에 충당을 한다. 그때 결손금은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는 결손금이었다. 거기에 충당을 하면 입금 불산이 기타를 한다더라. 됐죠? 됐죠? 그런데 그럼 남은 채무면제이익 잔액은 얼마가 되는데? (15원이) 되지. 이것도 입금 불산입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입금 불산입 시키냐? 자, 스토리를 조금만 꾸밀게요. 여러분들이 회계 시간에 공부했겠지만 채무 면제이익 파트 공부할 때 자산 수증 이익도 같이 공부한다고. 자산 수증 이익은 뭔데?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 밖에 다른 사람이 회사에다가 공짜로 자산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 수증 이익이 생겼다라는 거지. 채무 면제이익은 뭔데? 채무 면제이익은 회사가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걸 면해주겠다라는 거야. 면해주겠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채무 면제 이익이 생기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언제 이런 일이 생기냐? 회사가 곧 망할 것 같을 때 이런 일이 생겨요. 회사가 곧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부여잡고 이 회사를 다시 살려봐야지 라고 할 때 회사 오너 일가에서 사재를 출연한다 그러죠. 사재를. 자기들 개인 자산을 회사에다가 공짜로 주는 거예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자산 수증 이익이 생겨요. 그와 동시에 오너 일가에서 채권단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봐봐라. 회사를 기사회생 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재를 출연을 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좀 도와달라.
그럼 채권단에서 자기들이 받을 돈 중에 일부를 면해줍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채무가 줄어들죠. 채무가 줄어들었죠. 이런 게 채무 면제이익이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다시 출자 전환을 통해서 채무 면제이익이 생긴 이 회사는 어려운 회사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회사라고. 이런 회사를 세법이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느냐? 채무 면제이익 입금 이걸 과세를 안 할 거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 채무 면제이익은 무조건 입금 항목이 맞으니까 과세를 하긴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건데? 당장 과세는 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과세를 하기는 하되 당장은 하지 말고 좀 뒤로 밀어주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무조정을 하는데 이 잔여 15원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15원 마이너스 유보 또는 기타 요렇게 세무조정을 해서 차기 이후에 결손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입금 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거쳐서 여기에 더해줘 온다고. 그럼 결국 지금 입금 불산입시킨 걸 나중에 입금 산입시키니까 과세 형평성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어. 귀속 시기의 차이일 뿐이야. 지금 당장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과세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살아남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은 과세하지 않겠다. 그럼 모든 법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요건 충족 법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법인들에게만 이런 혜택을 준다. 자, 요건 충족 법인이 어떻게 되느냐? 3-48페이지 표 밑에 별표시 1번, 위에 표 밑에 별표시 1번. 자, 요건 충족 법인은 채무의 출자 전환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 혹은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 징후기업, 혹은 법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과 채무의 출자 전환 내용이 포함된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체결한 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그냥 딱 읽어보면 뭔 소린지 명확히는 안 오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나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라는 게 문구만 봐도 뉘앙스가 느껴질 거예요. 그런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채무 면제이익 중에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도 남은 잔액이 있을 때 이 금액을 과세하지 않는 건 아니고 입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거쳐서 당장은 과세하지 않고 추후 뒤로 과세 시점을 미루는 효과를 발생하도록 해준다. 됐죠? 됐죠? 요걸 좀 기억을 하세요. 됐습니다. 그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3-49페이지 별표시 2번 보세요. 3-49페이지 별표시 2번. 자, 이렇게 입금 불산입한 이 15원은 차기 이후에 결손이 발생했을 때 그때 결손금 보전에 충당을 한다. 즉, 차기 이후에 입금 산입 기타 또는 유보를 한다. 자, 밑에 단기에 채무 면제이익 2월액 15원을 입금 불산입했죠. 파란 글씨만. 이게 차기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때 입금 산입회가 퉁쳐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과세 시점을 뒤로 이연을 시켜준다들. 됐죠? 됐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되겠나 싶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4 3-50페이지 2.4. 자, 지금 막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막 글을 남겨주시네요.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지금 뭐 강의 촬영하고 있는 도중이라 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합니다. 이거 확인을 하는 순간 이게 또 멈춰버리거든. 파일이 끝나버리거든. 자, 2.4.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되는 소득,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 포함해서 정기에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단기에 다시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 돼 있죠. 이중과세하지 않기 위해서 단기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이 얘기입니다. 정기에 소득으로 과세가 됐대. 그걸 올해 소득으로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이런 걸 2월 입금이라 그래요. 2월 입금이라 그런다고. 작년에 입금이지 올해 입금이 아니야. 이런 걸 2월 입금이라 그래요. 아이, 그럼 교수님이 난 예전에 수업 들었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에 입금이었는데 올해 입금으로 또 잡는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 처리가 손익귀속 시기 차이 때문인 거야. 회계 처리와 세법의 손익귀속 시기 차이 때문에 회계 기준에 따라서는 작년에 매출액이라서 작년에 수익으로 잡았대. 다시 반대로 얘기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는 올해 수익이라서 올해 수익 금액 매출액으로 잡았대. 근데 세법으로 따지면, 세법의 기준을 갖다 대면
올해의 입금이 아니라 작년의 입금이래. 그럼 작년에 입금 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서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과세가 됐다고. 근데 올해 결산서를 보니까 회사가 매출액이라는 수익으로 잡아놨네. 이걸 그대로 입금으로 인정해주면 두 번이나 과세가 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올해는 입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서 빼내버려야지. 그게 2월 입금이다 그 얘기요. 작년에 입금이지 올해 입금이 아니다 그 얘기라고. 됐나요? 됐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알겠죠? 그죠? 처음엔 그런 생각했죠. 작년에 입금으로 과세됐던데 올해 무슨 입금으로 또 잡을 일이 있어? 그런 일은 아예 애초에 안 생길 것 같은데 많이 생겨요. 즉 회계와 세법 간의 손익의 기속식이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됐죠? 자, 밑에 사례. 세법상 1기 매출액 100원을 2기의 매출액으로 잡았대. 그럼 세법상으로는 1기의 입금이지 2기의 입금이 아니라. 그러면 1기의 입금으로 산입시켜가지고 과세가 됐다고. 근데 2기의 결산서를 보니까 수익으로 잡혀있으니까 다시 빼버려야지. 입금 부산입을 세무조정을 해야지. 됐죠? 자, 동그라미 2번은 보지 말고. 자, 밑에 2.5에 수입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도 있죠. 자, 이게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이라는 규정인데, 법인세법 강론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안 했다고 보고, 그냥 내가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은 밑에 그림 보면 돼요. 그림에 있는 숫자 그대로 해줄게. 갑법인, 개인주주, 법인주주. 주주들은 말이 없네. 을, 병, 이럴까? 자, 갑법인. 자, 개인, 주주, 법인 주주. 여기 이렇게 얘기하자. 이거 을, 요거는 병. 됐죠? 자, 갑법인 입장에서 소득이 발생했는 거라. 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는데 입금 100원, 송금 80원이라 소득 금액이 20원이 발생을 했대. 20원이. 그럼 요거에 대해서 세금을 뗀다고. 세율은 10% 구간에 있다고 볼게. 그럼 세금은 2원이죠. 그죠? 그럼 세후 금액은 18원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배당을 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8원을 우리는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됐나요? 자, 극단적인 가정을 할게요. 어떤 극단적인 가정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 세후 금액 18원을 배당을 하는데 100% 다 배당한대. 누구에게? 한 명에게 다 배당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주주에게. 개인주주 또는 법인주주에게 다 배당을 한다. 됐나요? 우린 지금 법인세법 하니까 법인주주로 볼게요. 그럼 법인주주 입장에서는 18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죠. 배당소득이 생겼죠. 그죠? 자,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입각해 있다. 포괄주의 과세원칙. 즉, 다 과세한다. 뭐에 대해서? 순자산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는 다 과세한다. 순자산이 18원만큼 증가했잖아. 과세한다고. 거기다가 얘들 타소득이 있겠지.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또 때린다고. 그럼 한번 봐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 18원이라는 금액은 원래 갑법인이 벌어들인 20원이라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한 차례 차감한 후의 금액이잖아. 이 금액을 법인주주가 받아갔을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또 떼버리면 20원이라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갑법인 단계 그리고 병법인 단계 두 번 과세하게 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이중과세를 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건 거래 상대방이 외국 법인인 경우에 저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저 뒤에 가서. 지금은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이라는 규정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법인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18원을 받았죠. 배당받은 게 이게 수입 배당금이라고. 그걸 입금 불산입 시켜버린대. 그럼 18원을 받았는데 입금 불산입으로 18원을 빼버리면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소득금액으로 따지면. 그죠? 이렇게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해준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나요? 자, 그럼 참고 삼아 책에 있으니까. 만약에 갑법인의 소득금액을 배당을 주는데 배당 가능 이익을 을은 개인주주래. 개인주주에게 모두 다 주면 어떻게 되는데 이중과세 문제가 없느냐? 있지. 개인주주 입장에서 받아온 이 18원의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게 된다고.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배당소득세를 또 내게 돼. 그러면 한 가지 소득에 대해서 또 두 번 과세하게 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게 되겠지. 이걸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소득세법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외국납부세 공제라는 게 있고, 그거 말고 그로스업이라는 제도가 있다. 귀속법인세라 해가지고 그로스업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되나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법인세법 위주로 하니까 요거는 없다라고 볼 거예요. 예? 됐죠? 자, 지워버릴게요. 자, 우리는 수입배당금 입금불사의 규정에 대해서 공부한다. 수입배당금 입금불사의 규정에 대해서. 예? 됐죠? 자, 그러면 수입배당금 입금불사님 어떻게 하면 되냐? 받아온 수입배당금, 그죠? 이걸 그대로 입금불사님 시키면 되잖아. 즉, 계산산식이 이렇게 됩니다. 수입배당금 받아온 거 곱하기 율이라는 걸 곱해줘요. 입금불사님율. 아니, 입금불사님율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수입배당금 받아온 게 18원이면 여기 100%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주과세 문제가 조정이 되지. 그런데 놀부 계산이야. 100% 다 해주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해주는데요? 30, 50, 100, 그리고 뭐 저기 40, 80, 90, 100 이렇게 해준다고. 아니, 그럼 교수님,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이주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를 해놓고 100%를 안 해주고 30%, 50% 이런 식으로 해주면 완벽하게 이주과세 문제가 조정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네. 100% 완벽하게 이주과세 문제가 조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소득세법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그로스업 제도도 100% 이중과세 문제가 조정되지는 않아요. 그럼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라도 해주는 게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아무튼 100%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수입배당금 입금불사리 계산산식은 어떻게 되느냐? 계산산식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3-51페이지. 3-51페이지 하나, 둘, 두 번째 칸에 산식이 하나, 둘, 세 개 산식이 있죠. 제일 밑에 산식을 보면 돼. 제일 밑에 산식을 제가 쓸게요. 자, 수입배당금 입금불사리예요. 자, 입금불사일 때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수입배당금 여기다가 입금불사율이라는 걸 곱한다. 근데 율을 곱하기 전에 뭐 차감하는 게 있다더라. 뭘 차감하는데? 지급이자. 근데 뭘 곱한대? 정기말 회계상 자산적수 분해 세법상 주식적수 이렇게 계산을 한다더라. 됐나요? 됐지요? 자, 이 산식의 취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처음부터 볼게요. 3-51페이지. 자, 표에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입금불사일 때 있죠. 그죠? 요거부터 좀 보고 가야 되겠네요. 3-50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맨 밑에 괄호 2번에 법인세법상 이중과세 조정제도 두 가지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 2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둘은 하나예요. 그냥 하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요거에 대해서 입금불사리 말한 거. 동그라미 2번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 입금불사리 받는 거. 하나는 고율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일반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은 결국에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런데 두 개로 쪼개 놔놓고 하나씩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고율은 도대체 뭐 일반율은 뭔데? 일반율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입배당금 입금불사입이고 고율이라는 얘기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룹사 있지, 그룹사. 그룹사의 제일, 이건 지주회사는 별도의 생산 라인을 갖고 있지 않아. 즉, 어떤 제품이나 뭘 만들어가지고 그걸 돈 받고 팔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회사가 아니야, 지주회사는. 지주회사는 여러 개, 30-40개의 그 계열사, 자회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어.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그 자회사들이 성과를 내면 그 성과에 대한 일부분을 분배를 받아. 배당을 받는다고.
그걸로 운영이 되는 게 지주회사라고. 그럼 다시 돌려 얘기하면 지주회사의 수익 금액의 대다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겠지. 이거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을 통해서 이중과세 문제 조정을 아주 많이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해줘야지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피해를 적게 받겠지. 그죠? 그래서 높은 율을 적용한다 그 얘기예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 배당금에 대해서는 고율 80%, 90%, 100% 이런 걸 적용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에 앞서서 일단 일반율을 적용받는 것부터 먼저 보자. 일반율을 하나만 더 3-50페이지 맨 밑에 표 밑에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율을 적용한 이중과세 조정은 함에 유의할 것들이 돼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율을 적용받으려면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익 배당금을 받아야 된다 했지. 그럼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고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있어. 나중에 할 건데 뭐 업종 요건도 있고 자회사 요건도 있거든. 아무튼 그 요건을 충족해야지 80%, 90%, 100%라는 고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적용을 안 하느냐? 적용을 안 해. 무슨 적용을 안 해? 고율을 적용을 안 해. 고율을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지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의 규정을 적용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다시. 그러면 고율을 적용을 안 한다? 일반율은 적용을 해준다 그 얘기야. 30, 50, 100% 됐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자. 3-51페이지에 괄호 3번 내국법인의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돼 있죠. 자, 대상법인에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익배당금을 받은 내국법인. 괄호는 뭐라고 돼 있죠?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익배당금을 받은 내국법인. 외국법인 해가지고 X표 돼 있죠. 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익배당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죠? 그죠? 그런가요? 아니지. 왜 발생 안 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익배당금 받아도 거기서 저거 만약에 법인세 같은 거 뗐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내 입장에서 법인세 또 떼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잖아. 왜 안 생겨? 당연히 생기지. 근데 교수님 여기도 왜 X표라고 돼 있을까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도 이중과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이라는 이 제도 말고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해요. 그러니까 이 제도로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는 규정을 갖다 대가지고 조정을 해준다고. 그래서 이 규정에서는 적용 배제인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하나 더. 단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제외되어 있죠. 그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제외. 이중혜택 방지되어 있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할 겁니다. 너무 구석지고요. 설명을 안 할 거니까 지금 가서 잠깐만 보고 옵시다. 자, 페이지. 페이지 3-199페이지. 페이지 3-199페이지. 페이지 3-199페이지. 자, 12절에 준비금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준비금을 비용 계상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원칙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은 준비금이라든지 충당금 이런 미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다만 세법에 열거되고 있는 건 충당금 같은 거, 어떤 거,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 대손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일시상각 충당금 이런 것들은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것처럼 준비금도 세법에 열거된 거에 한해 가지고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더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넘어가봐라. 자, 3-200페이지에 법인세법상 준비금의 두 번째 칸에 비영리 법인 봐봐. 비영리 법인. 자, 종류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자, 고유목적 사업이나 관원에 보니까 10%, 20% 한도 기부금, 지정 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준비금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밑에 보시니까 결산 조정 원칙이다. 송금 한도 이런 거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영리 법인 입장에서 소득 금액이 생겨. 비영리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아니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비영리라는 얘기는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지 그것만 운영해서는 답이 없어. 운영이 안 된다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일부 영리 사업도 해. 수익 사업도 한다고. 그래서 대다수는 물론 비영리 사업이지. 그죠? 비영리 사업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영리 법인은 열거되어 있는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한다 그랬지, 앞에서. 그죠? 그게 수익 사업을 얘기하는 거야. 수익 사업. 아무튼 비영리 법인은 이런 소득들이 발생을 하면 저거가 정관상 목적 사업이라고 정해놓은 그 비영리 사업을 위해서 돈을 비축해 둘 수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인데, 지금 지출을 안 하고 향후 지출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쌓아둘 수 있다고. 이 금액을 송금 산입 세무 조정을 해서 준비금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올해는 송금 산입되니까 세부담이 없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출을 할 때 입금 산입시킨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거든. 그러면 아무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준비금을 설정하는 사업연도에는 송금 산입이라는 세무 조정이 발생을 하네. 해. 그러면 준비금을 설정을 할 때 얼마만큼의 금액을 설정을 하느냐.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원칙에 보면 특정 소득금액에는 100%를 곱해놨고 나머지는 50%를 곱해놨지. 그죠? 특정 소득금액 따라가 볼게. 표 밑에 별표시 1에 특정 소득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이자 소득금액, 배당 소득금액 돼 있지. 배당만 딱 떠올리면 돼. 봐봐. 배당 소득금액을 특정 소득금액으로 해서 배당받은 소득금액의 100%를 다 준비금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송금 산입시킬 수가 있다고. 그럼 예를 들어 볼게. 내가 비영리 법인이야. 비영리 법인이야.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어. 배당을 1억을 받았다고 볼게. 배당을 1억을 받았는데 이 1억을 배당 수익이잖아요. 요거에 100% 한도. 그러니까 1억 한도 내에서 전부 다 준비금 설정을 할 수 있대. 그럼 송금 산입할 수 있다네. 내가 다른 데서 받은 배당 소득이 얼만데? 1억. 송금 산입하면 차감해야지, 1억. 그러면 세부담이 미치는 효과는 없지. 그러면 이중과세 문제가 없지. 내 단계에서 과세가 안 되니까. 됐나요? 이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니까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필요도 없지. 요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하는 비영리 내부법인은 제외한다. 왜?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게 무슨 말인데? 이미 배당 소득금액에 대해서, 특정 소득금액에 대해서 100% 한도로 송금 산입을 시켜가지고 세부담이 없어졌다고. 그럼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데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이라는 조정을 또 해버리면 또 혜택을 한 번 더 주게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계산 방법 있고, 계산 밑에 단위, 계산 단위. 각 법인별로 계산한다. 그게 무슨 말인데, 내가 A, B, C, D 4개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4개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았다. 각각 회사별로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을 행한다, 그 얘기예요. 다만 마이너스가 나오면 없는 걸로 본다. A, B, C 중에 C가 마이너스가 나왔대. 이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차감하는 기사가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면 그 마이너스 나온 걸 다른 A, B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계산해서 퉁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됐죠? 각각 한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없는 걸로 본다. 자, 세무조정은 그냥 입금불산입하고 기타 소득 처분한다.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한다. 자, 밑에 이제 적용 배제 규정이 있죠. 자, 적용 배제 규정을 보기 전에 산식 잠깐만 살펴볼게요. 산식 잠깐만 살펴보면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은 수익배당금 받은 것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은 수익배당금 받은 거에다가 입금불산입률, 이게 30, 50, 100% 그리고 40, 80, 90, 100%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80, 90, 100%. 아무튼 이렇게 유를 곱하는데 입금불산입이라는 얘기는 과세소득을 줄이는 거죠. 그럼 입금불산입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크면 클수록 좋아. 그런데 거기서 지급이자를 차감한다네. 그러면 이 지급이자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는 거지. 입금불산입액이 크면 클수록 좋은데 그걸 줄이니까 불이익을 주는 거지. 불이익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왜 불이익을 주는데? 수익배당금에 대해서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입금불산입이라는 제도를 적용을 하는데, 지급이자가 있다는 얘기는 차입금이 있다는 얘기지. 지급이자 이자 비용이니까 차입금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세법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야. 무슨 돈도 없으면서 차입금, 돈을 빌려와서까지 다른 회사 주식에다가 투자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아니, 무슨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회사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을 받고 있냐, 그 얘기요. 그래서 지급이자 금액만큼은 차감을 해요. 어떻게 차감을 하는데, 지급이자가 있다는 얘기는 차입금이 있는 거지. 이자 비용이 있다는 얘기는 차입금이 있는 거지. 이 차입금 중에 일부를 빼가지고 다른 회사에 투자한 거야. 뭐 주식가액이든지. 요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만큼은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계산 대상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죠? 그러면 산식이 이렇게 돼야 돼. 지급이자 곱하기 여기에 차입금 적수분의 세법상 주식 적수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그런데 현행 법인세법은 분모에 차입금 적수가 안 오고 회계상 자산 적수가 와. 주의해야 돼. 나중에 공부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차입금 적수분의 주식이 와. 지금은 정기말 회계상 자산 적수분의 세법상 주식 적수가. 이것도 헷갈린다고요. 분모와 분자가 일치하지 않아. 우린 지금 세법을 하고 있지. 그럼 세법상 적수가 와야 될 것 같은데 회계상 적수라고. 분모는 분자는 세법상 주식 적수고. 됐죠? 아무튼 지급이자를 차감하는 이유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거다. 무슨 돈도 없으면서 차입금 돈까지 빌려와가지고 다른 회사에 투자했냐, 그 얘기다. 됐죠? 산식은 요 정도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이제 뭘 볼 거냐. 제일 중요한 거, 적용 배제 규정입니다. 자, 밑에 적용 배제. 이 규정에 해당되는 것들은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이라는 조정을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어떤 거냐. 동그라미 1번. 고율의 지주회사 입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인데, 고율도 적용받을 수 있고 일반율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고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일반율 재차 적용해주면 이중으로 혜택 주는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고율만 해줄 거야. 그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아까 했지.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는 규정을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해준다고. 그죠? 자, 동그라미 3번. 중요합니다.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내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 여러분 회계 시간에 배당 기준일 공부했죠? 그죠? 기억이 안 난다라고 보고. 자, 배당 관련돼 가지고는 배당 기준일이 있고요. 배당 확정일이 있고요. 배당금 지급일이 있죠. 배당 기준일은 뭘 얘기하는 거죠? 배당 기준일 이 얘기예요. 우리 회사 주주들이 지금 몇 명이고 각각 지분 비율이 몇 프로씩 갖고 있느냐, 그죠? 그 사람들한테 배당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배당 기준일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 우리 회사에 주주가 1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10%씩 갖고 있구나. 아니, 이제 1%씩 갖고 있구나. 그럼 배당을 이렇게 주면 되겠네 라고 세팅을 했더니 이게 웬걸? 세팅하고 나니까 A라는 주주가 B 주주한테 이 지분을 팔아버렸네. 아, 짜증나네, 번거롭게. 그러면 A 주주한테는 배당을 안 주고 B 주주한테 두 개를 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세팅하고 있는데 갑자기 B 주주가 C 주주한테 또 팔아버리는 거야. 환장하는 거지. 계속 지분의 변동, 그리고 주주의 변동이 있으니까 계산을 못 하는 거지. 준비도 못 하고. 그래서 딱 정하는 거지.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날짜에 갖고 있는 주주들, 그 날짜에 갖고 있는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배당을 주겠다. 그 날짜 딱 정하는 그거, 그 비율과 주주들, 그날이 배당 기준이래요. 실무적으로 현업에서 일을 해보면 주식 시세 같은 거, 이거 주식하는 친구들 있지. 기말이 되면 주식 거래 중지기간이 있지. 중지기간 전날 그 시점에 주주들한테 다음 연도 초에 배당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지분이 변동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배당을 주고 나면 배당락이라는 주가 하락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배당 값어치만큼 주식 값어치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 다 알고 있죠, 그죠? 아무튼 배당 기준일은 배당을 누가 갖고 갈지 그 대상을 정하는 날짜가 배당 기준일이다. 그럼 배당 확정일은 언젠데? 배당 확정일은 그래서 얼마 줄 건데 이걸 정하는 게 배당 확정일.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날이 지급일. 일반적으로 배당 기준일은 보기한 말이라고. 예를 들어 12월 31일 하자. 그럼 배당 확정일은 언젠데?
주총 때 배당을 얼마 줄 건지 확정을 지어. 주총 때. 일반적으로 3월 말이지. 됐죠? 배당 기준일이었다. 아까 언급한 게 배당 확정일이 아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 나중에 외국납부 세액공제 중에 간접 외국납부 세액은 배당 확정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었어야 돼, 또.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지금은 배당 기준일이다. 다시 돌아오자. 자, 수입 배당금 입금 물산이 계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까 책에 있죠.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안 주겠다. 됐죠? 배당 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 계산을 배제하겠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다음에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도 있죠. 동그라미 기억에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받는 유동화 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각종 페이퍼 컴퍼니들, 그리고 개정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조특법상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됐습니다. 그냥 각종 페이퍼 컴퍼니, 명목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왜 적용 배제를 하느냐, 요것도 잠깐만 보고 갈게. 나중에 안 할 거니까. (3-219페이지) 3-21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219페이지. 자, 3-219페이지 보면 소득공제라는 게 있죠. 소득공제 조금만 볼게.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명목회사의 배당소득공제라는 게 있다. 유동화 전문회사, 투자회사, 각종 투자회사들 이런 걸 페이퍼 컴퍼니란다. 공제요건에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밑에 공제액에 배당한 금액 전액을 공제를 한다고. 전액을 공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발. 자, 법인세 계산 구조를 한 번만 써볼게. 한 번만 써보면 이렇게 돼. 옆으로 쓸게. 한 번만 써보면 이렇게 돼.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송금산입, 입금물산입 이런 걸 한다.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송금물산입, 입금물산입. 이런 걸 하고 나면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그 단계는 없다라고 보고 그냥 바로 각사하면서 소득금액이 나왔다고 볼게. 자, 각사하면서 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우리는 2월 교손금, 그리고 비과세 소득, 그리고 소득공제를 차감해.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와.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자, 각종 페이퍼 컴퍼니는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투자 금액을 받아가지고 이걸 돈을 굴리는 거야. 여기저기 투자를 해서. 돈을 굴려가지고 이익금,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이걸 나한테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또 나눠붙여. 분배를 한다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 페이퍼 컴퍼니에서 돈을 굴렸더니 수익금액이, 소득금액이 100원이 났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럼 소득금액이 100원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 극단적인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 회사는 배당 가능 이익이 얼마인데 이 100원이 배당 가능 이익이래. 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 극단적인 가정 100% 다 배당을 줬다라고 볼게.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다 주면 방금 소득공제 공부했지.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그런 각종 명목 투자회사들은 100% 배당 가능한 금액의 전부를 다 소득공제해 준다고. 그러면 100원을 전부 다 배당을 줬으면 100원을 전부 다 소득공제로 여기서 차감해 준다고. 그럼 과표가 얼마가 돼? 0원이 되지. 그럼 세율 곱하면 얼마가 돼? 세액은 0원이 되지. 즉 실질적으로 실효세율은 0%. 실질적으로 세금 낸 게 없다고. 실질적으로 세금 낸 게 없으면 내 단계에서 재차 과세된 게 아니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없지.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면 수입배당금 입금물산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도 없지. 됐죠?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돼 있죠?
또 그럼 니은 3-51페이지에 뭐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 돼 있는데 이거 개정돼 가지고 좀 어려운 건데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는 게 있거든. 조금만 소개해 줄까? 조금 소개해 줄까? 올해 개정된 건데 되게 의미 있는 개정이거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수준에서 이해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 근데 한번 얘기해 줄게. 요것도 가서 한번 보자. 자,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 자, 찾았어요. 3-29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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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돼 있죠. 그죠? 뭐, 적용관계 보면 뭐, 앞에서 봤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및 이에 기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려는 신탁의 수탁자, 법인과세 수탁자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자, (3-293페이지) 3-293페이지에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자,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괜히 시작했나? 이 얘기요. 여러분들 위탁매매 공부했죠? 회계 시간에. 위탁매매.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죠. 수탁자.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 대신 팔아달라고 넘겨놓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신탁으로 바꿔볼게. 신탁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신탁자가 돼. 그리고 얘가 수탁자가 되고, 이런 걸 신탁거래라 그래. 신탁거래는 무슨 말인데, 내가 재산이 많아. 재산이 많은데 이 재산을 좀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굴려야 되는데 그럴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알지도 못해. 그래서 전문 자산을 운용하는 업체에다가 맡기는 거라. 내 재산을 굴려달라고. 그럼 이 수탁자들은 그 자산을 굴려가지고 얻어지는 그 수익금액이 있죠. 그 수익금액 중에 일부를 저가 소득으로 묶고 그리고 신탁자한테 분배를 해준다고. 그럼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는 규정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런 신탁자가 수없이 많을 거 아니야. 수없이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수없이 많은 신탁자들이 맡긴 그 재산을 굴리지. 그럼 요걸 분배해 줄 거 아니야. 그럼 세부담은,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건데, 서로 간에 세금 계산이 너무 복잡한 거야. 누구의 소득으로 귀속되고 이런 거 따지려니까. 그래서 수탁자 입장에서 각 신탁자별로 맡겨놓은 그 재산 있죠. 그냥 그 재산을 법인으로 의제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 재산을 법인으로 의제해버린다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액에 대한 법인세도 그 재산에서 차감해버려. 이런 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그래. 그 신탁재산 그냥 하나를 개개인별 신탁재산을 각각의 법인으로 봐버려가지고 각각 다 법인세를 거기서 과세해버린다고. 그런 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그래. 그런 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애매모호해. 여러분들이 개념 잡기가. 왜냐면 없던 게 새로 등장한 거예요. 올해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고. 아무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데, 이 수탁자가 갖고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있겠지. 그 재산에서 벌어들인 소득금액, 수익금액에 대해서 신탁자한테 배분을 해준다고. 배분. 이게 어떤 형태인데, 그 배당 준 거예요. 배당 준 거. 이렇게 배당을 준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득공제를 하겠대. 그럼 봐봐. 이 법인과세 신탁재산 있지. 이
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만약에 여기서 소득금액이 100원이 발생했다고 보자고. 그럼 이걸 다 배분을 해주지. 물론 저거는 수수료 같은 건 묻겠지만, 그죠? 예, 100% 다 줬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럼 요 금액에 대해서 다시 소득공제를 100원을 해준대. 그러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은 없는 거잖아. 그럼 과세 문제가 없지. 이중과세 문제가 안 생긴다고. 됐나요? 좀 어렵죠? 법인과세 신탁재산 다시 돌아오세요. 됐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서 GX재산에서 나한테 배당을 지급을 해. 근데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 그 법인 단계에서 나한테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 전액 다 소득공제를 받는다네. 그럼 그 단계에서는 세금이 없어. 내 입장에서만 세금을 내면 되지. 그럼 두 번 세금을 내는 게 아니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 즉 수입배당금 입금물산입 또 적용하지 않는다. 됐죠? 조금 어렵다. 위에 명목회사 페이퍼컴퍼니랑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리어 편해.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디귿. 다음에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되어 있죠. 다음에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대신에 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에 하나 하면 되어 있죠. 수도권 밖으로 공장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주투자진흥기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되어 있죠.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왜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런 세금과 관련된 특례 규정이라든지 제한하는 규정만 모아놓은 법을 우리는 조세특례 제한법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는 극히 희박해. 없어. 왜냐면 조세특례 제한법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케이스가 잘 없어요. 물론 학교에서는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묻어나오면 잠깐만 소개하고 넘어갈 뿐이에요. 아무튼 간에 조세특례와 제한사항을 모아놓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법인세 감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건 어떤 거냐면 수도권이 과밀화되고 있잖아. 수도권이 과밀화되고 있고 인구가 밀도가 엄청나게 높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과밀화된 이 인구를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분산을 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분산할 수 있는데 그냥 이주시키면 되느냐? 안 되지. 왜 안 되는데? 묵고 살 길이 없잖아. 묵고 살 길이 무슨 말인데 직장인이 다 수도권 내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대? 이런 직장, 공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버리면 그 인구가 같이 따라서 유출이 일어나겠지.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그러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본사를 이전하라 그러면 회사들이 그냥 잠자코 이전하겠냐고. 절대 이전 안 한다고. 수도권 내에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영업과 장사를 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그리고 그 영업력 그리고 고객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가겠냐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유인책, 혜택을 줘야 돼. 어떤 혜택을 주는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을 하잖아요. 이전을 하면 이전하고 나서 향후 5년 동안은 혜택을 줘. 뭐 어떤 혜택을 주는데 간단히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은 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법인세 세금을 100% 다 감면해줘. 100% 감면은 면제 아닙니까? 근데 면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 감면이라고 얘기하지. 100% 다 감면해줘. 그리고 향후 2년 동안은 또 50% 감면해주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 그리고 그거 말고도 많아. 수도권 내에서 수십 년간 장사를 해왔으면 그 본사 건물이랑 공장 건물이 얼마나 값어치가 높아졌겠어, 땅값이. 그럼 그걸 팔면 천문학적인 차익이 발생하니까 양도소득세도 엄청나게 터지겠지. 그걸 뒤로 밀어줘. 과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뒤로 밀어주는데 수도권 밖으로 나가서 이제 공장이나 본사를 취득할 거 아니야. 그걸 처분하는 시점까지 밀어줘. 예? 그게 무슨 말인데요? 수도권 밖에 공장이나 본사를 처분해가지고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까지 수도권 내에 있던 공장 본사를 팔아가지고 남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그때까지 뒤로 밀어준다고. 엄청나게 큰 혜택이라고. 취등록세 혜택도 주고. 아무튼 그런 혜택들을 준다. 그런 혜택 중에 하나가 법인세를 100% 감면해 준다더라. 하나 더. 제주투자진흥기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정부에서 이런 첨단과학기술단지라는 걸 하나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거야. 제주
투자 무역진흥기구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를 활성화시키고 싶어. 여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여기에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해야 돼. 근데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장사해온 곳이 있는데 갑자기 이전하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쉬운 결정이. 그래서 이런 유인책을 주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 김해 친구들이라 가지고 부산 잘 알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문현동에 가면 문현동이라는 데 가면 문현금융단지라는 게 있어. 거기를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 거다라는 정책을 펴서 아주 넓은 부지에 고층 빌딩 60층 정도 돼. 60층 더 되려나? 제가 거기 52층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한국은행 강의를 할 때 거기를 대관해가지고 빌려서 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통유리에 뭐 아찔해 이렇게 내려다보면 엄청 높아. 엄청 높아. 아무튼 거기 갔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텅텅 비었어. 건물이 텅텅 비었다니까. 왜 텅텅 비었는데? 안 들어오는 거지. 기업체들이 입주를 안 한다고.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입주를 좀 해줘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게. 이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되나요? 자, 그러면 극단적인 가정을 하자. 어떤 가정을 하는데? 자, 법인세 계산 구조가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까지 나왔다고. 그럼 산출세액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산출세액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볼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 이런 걸 해. 그럼 봐봐. 세금이 얼마 나왔다라고 가정을 할게. 근데 세액 감면을 해준대. 100% 감면해준대. 100% 감면해준다는 얘기는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빼준다는 얘기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세금은 얼마인데? 없지. 없지? 그러면 이중과세 문제가 없지. 그러면 수입배당금, 입금, 물산입, 이중과세 조정도 할 필요가 없지. 그 얘기예요. 됐죠? 다시 읽어보자. 다음에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대. 근데 그 법인이 100% 세액 감면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낸 세금이 없대. 그러면 거기서 낸 세금이 없고 나는 세금 내면 되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없네. 한 번만 과세됐네. 됐죠? 자, 마지막 하나.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돼 있죠.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앞에서 어디 했던 것 같은데. 3-40페이지. 여러분 3-40페이지 봐봐. 3-40페이지. 요때 3-40페이지 3.7에서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 요거 했었다고 해. 요게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규정이야. 그림을 보면 동업기업 단계에서 소득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안 됐지. 과세가 안 된 이 소득금액을 재원으로 동업자들이 각자 지분 비율만큼 손익 분배 비율만큼 분배를 받는다고. 그럼 분배받은 금액에 타소득을 합산해가지고 법인세 신고를 한다든지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지. 그럼 봐봐. 한 가지 소득에 대해서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가 안 됐고 동업자 단계에서는 과세가 되고 한 가지 소득에 대해서 과세도 한 번만 됐네. 이중과세 문제가 없네. 수입배당금 입금물산입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돌아오세요. 잘 버텼습니다. 잘 버텼어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정리해야 된다. 뭘 해야 되느냐? 3-51페이지 3-51페이지 표 밑에 별표시 1번 지급이자란 데 있죠. 지급이자란 요거야. 요 지급이자. 자, 지급이자란 다음에 이자를 제외한 이자를 말한다. 즉, 이 지급이자에 다음에 이자 두 가지는 집어넣지 마라 그 얘기예요. 어떤 거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에 의해서 송금불산입된 지급이자. 나중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서 공부하거든. 한번 보고 가자. 7절인가? 8절인가? 9절이네. 9절. 자, 9절 3-145페이지에 보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돼 있죠. 그죠? 자, 지급이자에 대한 세법의 처리. 원칙적으로는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당연하지. 지급이자라는 얘기는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는 얘기라고. 이자 비용이 왜 발생했는데? 차입금이 있으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지. 왜 회사를 운영하는데 차입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해줘야지. 다만 밑에 예외로 다음에 지급이자는 송금을 살입한다. 네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어.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주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요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요거에 대해서는 송금불 산입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송금불산입이라는 얘기는 입금산입이나 마찬가지지. 송금불산입, 입금산입은 과세소득을 증가시키지.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면 세부담이 늘어나지. 이미 한 차례 세부담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당했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재차 입금불산입액을 줄이는 불이익을 당하면 이중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계산 대상에서 이미 끝나버렸던 거, 송금불산입 됐던 거, 그것들은 여기에 집어넣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됐죠?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 다음 3-51페이지 동그라미 2번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비 연지급 수입이자 돼 있죠. 그죠?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비 연지급 수입이자는 6절에 3-95페이지 3-95페이지 2번에 보면 채권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 여부에 이래가지고 복잡하거든. 이거 이때 가서 강의할게. 지금 어렵거든. 그럼 지금 어디를 볼 거냐면 다음 페이지 3-96페이지 거기에 보면 사례가 하나 있어. 사례가 앞에 우리가 건너뛴 거에 대한 사례야. 건물 10년짜리를 1월 1일에 장기할부 조건으로 300원에 구입을 했대. 근데 현재가치 평가를 하면 240원이래. 그럼 우리가 공부한, 여러분들이 공부한 중급회계 영역에서 현재가치 평가는 무조건 강제평가이기 때문에 차변에 건물 240원, 대변에는 장기 미지급금 300원, 그리고 차변에 차액인 60원을 현재가치 할인차금으로 계상해야지. 그게 밑에 보면 있지? 없네? 없다고. 됐죠? 그럼 법인세법은 어떤데? 법인세법은 무조건 명목가액 평가가 원칙이야. 명목가액 평가가 뭔데? 장기 미지급금이 300원이니까 건물도 명목가액인 300원으로 취득하게 돼. 그게 중간에 있는 분계야. 분계. 그런데 세법이 기업회계 기준을 수용을 해서 기업회계 기준상 너가 현재가치 평가를 계상을 해서 분계를 끊었다면 세법도 오케이 인정을 해줄게.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가지고 현재가치 평가한 분계도 세법상 오케이 문제가 없다 그 얘기죠. 그게 왼쪽에 있는 분계야. 건물 현재가치 할인차금 장기 미지급금. 됐어요? 그럼 결론은 뭔데? 결론이 뭐기는 세법은 현재가치 평가를 계상해도 되고 안 하고 명목가액으로 평가해도 되고 둘 다 오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책의 사례의 그림을 봐봐. 왼쪽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지. 중간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계상을 안 했고 그 왼쪽에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매년 말마다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이자 비용으로 대체시키는 상각과 관련된 분계를 하잖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자 비용으로 대체가 되지. 그런데 중간에 있는 분계는 현재가치 할인차금이라는 걸 계상 안 했으니까 이자 비용으로 상각 대체할 일이 없지. 그럼 봐봐. 현재가치 평가를 해도 되고 명목가액 평가로 해도 되고 현재가치 평가로 하면 이자 비용이라는 게 매년 말 발생을 하고 명목가액 평가를 하면 이자 비용이라는 거 발생을 안 하고 둘 중에 뭘 선택하든 세법은 관계가 없대. 근데 하나를 선택하면 이자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고 하나를 선택하면 이자 비용이라는 게 없고 근데 그 이자 비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선택권이 주어진 두 개의 회사가 각기 다른 회계처를 했는데 선택권이 주어져서 그렇게 선택을 했을 뿐인데 세부담의 영구적인 차이를 갖고 오게 된다고. 그래서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과 관련된 이자 비용은 이 지급이자에서 벗겨낸다고. 배제하고 계산을 한다고. 됐나요? 요때 가서 자산 부채 평가할 때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해주는 세법상의 거래가 어떤 것들인지 그때 돼서 또 강의를 할게요. 돌아오세요. 됐죠? 자, 그 정도 보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3-52페이지. 자, 3-52페이지는 이제 뭘 할 거냐? 요거 마지막 남은 거. 율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율은 30, 50, 100% 이렇게 있다더라. 30, 50, 100%. 자, 한번 살펴보자. 입금불산입 율은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다음의 율을 정리한다. 피투자회사. 나는 그 회사에 돈을 주고 주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으니까 나는 투자회사. 피투자회사는 쟤들이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야. 내가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비투자회사가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여부에 따라서 율이 달라진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 비투자회사가 비상장이래. 동그라미 2번부터 봐봐. 비투자회사가 비상장이면 출자 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이면 50%를 적용한대. 저기에. 만약에 비투자회사가 상장이면 30% 이상 100% 미만이면 50%를 적용한대.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비상장 범위인 경우에는 50% 미만, 상장 범위인 경우에는 30% 미만. 그게 안 되면 여기에 30%를 적용한대. 만약에 100%면 100%를 적용한대. 요렇게 기억해. 다시. 피투자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내가 갖고 있는 지분율, 출자 비율이 비상장, 상장으로 구분해서 50%, 30% 이상이면 50%, 100%면 100%, 그게 안 되면 30%. 요렇게. 됐죠? 잘 버텼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3-53페이지로 갑니다. 3-53페이지. 3-53페이지, 괄호 4번.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특례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아까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일반율을 적용하는 것과 고율을 적용하는 것. 고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였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으로 먹고 사니까 고율을 적용해줘서 수입배당 이중과세 문제를 많이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랬다. 근데 아까 말 끝에 그 얘기했다. 고율의 입금불산입률을 적용하려면 자회사 요건과 지분율 요건 이런 것들이 있었다 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을 적용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고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율은 적용해준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자. 자, 그러면 살펴보자. 자, 대상법인의 요건을 충족한 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은 지주회사가 되어 있죠. 그죠? 자회사의 요건에 업종 요건과 그 밑에 지분율 요건이 있다. 이 둘을 충족해야 고율이라는 걸 적용을 해준다.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일반율을 적용한다. 입금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똑같다. 계산단위 똑같다. 범위별로 한다. 세무조정, 입금불산입 기타 똑같다. 됐죠? 그럼 차이가 나는 건 뭔데? 표 밑에 1번, 별표시 1번 업종 요건부터 보자. 업종 요건.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자회사도 금융회사여야 되고, 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자회사도 비금융회사여야 된다. 이게 업종 요건이다. 지주가 금융이면 자회사도 금융이어야 되고, 지주가 비금융이면 자회사도 비금융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주가 제조업이고, 자회사가 은행업이고, 도매업이고, 소매업이고, 업종, 그런 업종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 도매업인지, 제조업인지,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금융인지, 금융이 아닌지, 요렇게만 구분한다. 금융이면 같이 금융이어야 되고, 비금융이면 같이 비금융이어야 된다. 됐죠? 자, 그 밑에, 별표식 2번. 지분율 요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아까랑 똑같네. 배당 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적용 안 한다 했잖아. 요것도 똑같이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었어야 된다. 다만 요건이 있다.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40% 이상 보유하고 있었어야 된다. 괄호 안에 상장 벤처기업은 20% 이상 보유하고 있었어야 된다. 40%, 20%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었어야 된다. 업종도 같아야 되고. 됐죠? 자, 이제 율만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3-54페이지. 별표시 6번. 별표시 6번. 여기도 똑같다. 입금불산입률은 비투자회사가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 아까 고율을 적용을 할 때 자회사 요건에 40% 이상, 20% 이상,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었어야 된다 했지. 그래서 40%, 20% 이상이 시작이야. 그래서 밑에 표에 보면 비상장법인은 동그라미 1번 40% 이상, 상장법인은 20% 이상 보유하고 있었어야 돼. 그러면 율을 80%를 적용해 준다. 됐죠? 그러면 피출자법인이 비상장, 상장 40%, 20% 이상이면 80%. 그럼 40%, 20% 이상의 곱절로 하면 80%, 40% 이상이지. 그러면 100% 해준다. 동그라미 3번. 80%, 40% 이상이면 100%. 원래 과거에는 규정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인전이가 3년 전에 동그라미 2번 규정이 들어왔어요. 중간에 하나가 들어왔다. 50% 이상, 30% 이상. 요 단계가 하나 들어왔다. 요 단계는 90%를 적용해준다. 됐죠? 됐습니다. 이 율, 이런 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요 정도 하죠.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봤던 부동산 임대에 관련돼 가지고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거, 그리고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관련된 거, 다음 시간에 그거 말고 또 서식을 할 게 있다면 그 정도면 뭐 서식 수업을 좀 해도 시간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다른 서식을 할 게 없다면 또 조금 더 밀어놨다가 서식은 또 한목에 보듯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강의 업데이트가 늦어져 가지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면서 집에서 집중해 가지고 강의를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늦어졌다라고 미리 양해 말씀 못 드려서 미안하고요. 별도로 여러분들 개개인별로는 답을 안 하겠습니다. 강의는 왜 안 됐냐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서는 답을 별도로 안 할게요.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